ETF라는 게 사실 그 주식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을 이렇게 모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같이요? 그래,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조금 쉬운데요. 네. 주식처럼 내가 원할 때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과 음. 펀드에는 아까 전문가인 계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계주가 알아서 투자를 해준다는 그 장점, 이 모든 것을 합친 게 바로 ETF라고 보시면 돼요. ETF의 영어 이름을 보면요, 네.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말로 하면은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요. 상장 지수 펀드. 즉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ETF를 투자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는 그 많이들 아시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눈여겨보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코스트 200 지수요? 네. 그 코스피 200 지수라는 코스피. 게 네.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 1위부터 200위까지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네. ETF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다른 걱정할 거 없이 돈만 넣으면 알아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코스피 1에서 200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디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ETF 같은 경우는요. 네네. 그 각각의 이용하시는 증권사 어플에서도 사실 수가 있어요. 어플에서. 네. 네. 다만 그 코스피 200 ETF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종류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킨덱스 200 이렇게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많다. 걱정하지 마셔도 되는 게 그 네. 200 앞에 붙은 게 바로 이 상품을 만든 운용회사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예를 들어서 코덱스 같은 경우는 삼성자산운용, 네. 타이거라고 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네. 뭐 킨덱스라고 하면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렇게 운용사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상품을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운용사 상품을 딱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지수라는 것에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비슷하게 움직여요. 비슷하게. 다만 각 회사마다 수수료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ETF에 또 장점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장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당연히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서는 장점이 많으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할 텐데요. 네네. 우선 그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요,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세가 면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을 거래할 때는 거래세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를 따로따로 다 내야 돼요. 하지만 이 ETF는 거래세가 없이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끝이에요. 네. 이 거래세라는 게 사실 소액으로 거래할 때는 실감을 할 수가 없지만 뭐 대단위로 거래가 많아지게 된다면 이거 절대 무시 못할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시중 펀드에 비해서는 운용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게 또 다른 장점이에요. 네. 이 ETF는 펀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이 ETF는 펀드와 매우 유사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아까 막 얘기는 했지만 네. 운용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들고 맞아요. 또 중간에 딱 해지를 하게 해버리게 되면 환매 수수료라는 게 따로 나와요. 하지만 ETF는 운용 수수료도 저렴하고 환매 수수료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요, 이 주식과 펀드를 합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주식처럼 분배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분배금이요? 그리고 채권으로 구성된 ETF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배당금은 ETF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분배가 되는 거예요. 다만 모든 ETF 상품들이 분배금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상품마다 차이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말씀 중에 분배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럼 분배금이 뭐 수익 뭐 그런 건가요? ETF를 운용하게 되면은 그 운용 자체에서 나온 수익금이 따로 있고요. 네. 그 와중에 뭐 별도로 나는 수익에 대해서는 뭐 또 배당이라고 하죠. 네.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있는데 그 배당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편할 거예요. 그럼 돈이 또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이거 괜찮은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ETF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 주식처럼 투자금을 모두 손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오. 네. 그럼 ETF 하지 주식을 뭐하러 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맞아요. 있는데요. 아예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앞에서 이야기한 코덱스 200이 0원이 된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빵. 빵이죠. 네. 네. 코스피 200 지수도 0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네. 즉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그 상위 200개
기업들이 네. 전부 파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때 저희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쵸. 즉 다시 말해서 네. 모두 손실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ETF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이 휴지 조각이 될 일은 아주 희박하다는 거예요. 오호. 따라서 ETF는 어떻게 보면 매우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 그러면 뭐 다른 거에 비해서 ETF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우선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저 또 궁금한 게 이제 뭐 ETF를 막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뭐 인버스,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게 막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제가 아까 코스피 200 ETF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렸잖아요. 네네. 먼저 인버스를 설명드리면요. 네. 인버스라는 그 용어 자체가 네. 거꾸로, 정반대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코스피 200 인버스 ETF다 라고 하면요. 코스피 200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ETF구나 라고 반대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즉 네. 코스피 200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 ETF를 산 사람들은 막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니까 정말 좋겠죠. 그쵸. 내 수익이 점점 늘어나니까요. 완전 좋죠. 그죠? 근데 반대로 코스피 200 지수가 막 떨어져요. 이럴 때는 코스피 200 인버스 ETF를 산 사람들의 수익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네. 두 개를 동시에 구입을 해요. 안전하게. 네.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어느 한쪽에서는 수익이 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주가라는 게 보시면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막 쭉쭉쭉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 인버스라는 거는 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샀다가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것 같아. 그러면 팔아서 수익을 보시는 것이 좋아요. 아, 인버스는 주가가 하락할 때 사고 다시 상승할 때 팔면 되는 거. 그렇죠. 오. 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막 한창 바닥까지 막 떨어진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때 인버스를 사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아, 놓쳤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뭐 보셨겠지만 주가는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수익을 봤다면 그때 다 팔고 다시 일반 ETF를 샀었어야 해요. 그러면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건 무엇일까요? 네. 그 아마 그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그 지렛대 원리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요. 그 조그마한 지렛대를 이용해서 큰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이 ETF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것은 적은 힘으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설계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앞에서 이야기한 코스피 200 지수의 상품을 제가 예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네. 그 코덱스 200 레버리지 ETF다 네. 라고 하면요. 지수가 예를 들어서 1%가 상승하면요. 네. 이 상품은 2%, 즉 2배가 오르는 상품인 거예요. 오. 그럼 반대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 1배가 떨어졌다. 떨어지면 2배가 떨어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1%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ETF는 2%가 떨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싫다. 즉 매일매일 변동하는 그 비율에 네. 2배수와 유사하게 추종되는 상품이 레버리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한데 조금 정리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 코스피 200 지수하고 그 ETF의 지수의 변동이 어떻게 이렇게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바로 직전에 그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유사하게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유사하게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이게 ETF라는 상품 자체가 해당 지수를 추종하도록 구성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지수의 변동률과 완전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비슷 정도? 네. 코스피 200 지수가 1% 올랐다고 뭐 정확하게 이 코덱스 200 ETF가 1%로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요. ETF 상품들은 추종하는 지수와 그 ETF 간의 그런 오차를 표현하기 위해 괴리율과 추적 오차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이거 네이버에서 코덱스 200 ETF라는 거를 자료를 찾아본 건데요. 네. 최근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 괴리율이라고 보이시잖아요. 네네.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괴리율은 네. 이 순자산 가치와 ETF의 종가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를 보시면 최근에 괴리율이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 의미는 해당 지수에 비해서 이 ETF의 가격이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어. 사실 이러한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서 운용사들이 사실 많이 노력을 해요. 어.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힘든 부분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나 수요나 공급 등으로 인해서 네. 자연스럽게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운용사가 관여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추적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추적 오차요? 뭐 괴리율과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네. 운용사가 ETF를 운용하다가 보면은 지수를 정확하게 따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코덱스 200 ETF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코스피 200 지수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을 담은 지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하지만 이 ETF의 운용 한계상 이 종목들을 정확하게 같은 비율대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유사한 비율로 조금씩 담게 되는 건데요. 조금씩 네.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운용사에서는 이 차이를 조금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매일매일 ETF의 구성 종목을 샀다가 팔았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비율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 적절하게. 네. 아.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랑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추적 오차와 괴리율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요. 여기서 팁은 추적 오차 같은 경우에 보통 운용하는 매니저의 능력치를 판단하는 거라고 해요. 아, 능력치 판단이요? 네. 따라서 이 추적 오차율을 최소로 유지하고 있는 ETF가 있다면 네. 이런 상품은 괜찮은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능력치 꿀팁입니다.